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경준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일자리 참사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저는 명작 소설 제목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영업자들 얘기고요. 좁은 문, 청년 취업자들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바다.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노인 단기 일자리를 늘려놨더니 비정규직이 바다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가장 읽고 싶은 책은 이 책이 아닐까요? 어느 셀러리맨의 죽음, 죽을 때까지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10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만큼 경사스러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 경사가 아닌 비극이 됐다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이게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임신부가 찾아옵니다. 임신은 34주였어요. 34주면 이제 태아가 거의 다 이제 자란 정도고 폐가 완성될 시기인데, 병원에 수차례 사실 임신 기간 동안 임신 중절에 이제 요구를 했던 거예요, 이 임신부가. 근데 의사가 사실은 34주까지 시간을 지체를 한 건지 뭔지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네. 이 임신부의 요구에 따라 불법 낙태 시술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낙태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세상에. 34주였으니까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살아서 태어났으면 잘 이제 임신부를 설득을 해서 아이를 이제 인계를 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일 텐데 네.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사 같은 경우. 세상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물론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의도로 낙태 수술을 했고 그 결과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 과정에 태어났지만, 그런데 그 아이를 정성스레 살리지는 못할 망정 죽여요? 그것도 의사가? 그런데요, 34주면요, 8개월, 9개월째 이제 거의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낙태가 가능했던 걸까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성숙이 완성되는 시기로서 대부분의 태아가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34주 낙태를 했다 이런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교수님, 임신 기간이 40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34주면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도 거의 다 자란 아이일 거 아닙니까? 생명체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법원에서도요, 22주 이상 되면 생명체로 봐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하하. 그렇다고 하면 34주라고 하면 거의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신체가 완성이 됐고, 감각기관도 완성이 된 상태다. 이렇게 네. 보는 게 일반적인 의학계의 판단입니다. 그래요? 그랬던 아이를 제왕절개를 했다고 하면 제왕절개를 해서 이거는 낙태가 아니라 분만이라고 봐야 돼요, 분만. 아, 그러네요. 34주 8개월 차면 아이가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다 갖추고 있었고 감각기관도 완성이 됐는데 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옆에 있는 증언을 들어보면 울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죽였다. 아하.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의료진은 뭐 여러 가지 뭐 핑계를 대고 있지만 네. 태어나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였다라고 일반적으로 다른 의료진들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진의 말은 네.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주면요, 진짜 상식적으로 봐도 거의 다 자란 아기잖아요. 그런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앞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법적으로 낙태가 가능한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낙태죄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낙태죄는 지난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지금은 그 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2주까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22주 이후에 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2주가 중요한 기준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앞서 이 의사, 산부인과 의사가 태어난 아기를 죽게 했다 했는데 혹시
낙태 과정에서 이미 복중, 뱃속에서 숨진 채 태어났으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 예, 이게 증거들이 나온 상태인데요. 네. 일단은 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아하. 예. 그리고 이 이제 아이를 살해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 사진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확인한 후에 엄마의 뱃속에서 꺼내서 살해됐다 이런 네.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사망한 상태로 꺼내졌다는 그런 정황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아하. 네. 지금 이 산부인과 의사는요,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살인과 김복준님 예, 예.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게 어렵게 들려져.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업무상 촉탁 낙태라는 거는 이제 산모의 부탁을 받고 의사로서 의료 행위로 아이를 이제 유산시키거나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자체도 이 낙태죄가 아직 있으니까요. 그 네. 처벌을 받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엄마의 뱃속에서 아이가 사망한 상태로 있다면 사산화를 꺼내는 행위는 의료 행위예요. 아하. 그건 처벌받을 게 없겠죠. 근데 이 경우는 초음파로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독립적으로 호흡을 하고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뭐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만 형태의 제왕절개 수술을 해가지고 아이를 꺼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면 하나의 생명체가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보면 의사가 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살인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하. 근데 뭐 지금 제가 그러면 살아있고 독립적으로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 의사가 처리를 했는지는 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잔인해서. 네.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아이를 살해한 이후에 즉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의료기관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부검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세상에.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 사인 같은 거를 규명하기가 좀 어려운 형태의 같습니다. 아하. 김복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 아기가 숨진 이후에 그 시신을 처리한 과정도 너무너무 잔인했는데 양지민 변호사님 어땠습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사가 경찰은 이제 살인 행위를 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 아이의 이제 사체를 플라스틱 상자에 담아서 의료 폐기물 업체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대로 된 판단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게 네. 본인이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인지를 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 진단서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했는데 발급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고 그대로 의료 폐기물 업체에 넘겨졌습니다. 이거는요, 최진봉 교수님. 예. 죄의식이 없는 거는 뭐 일단 둘째치고요. 사람이에요. 아기를 숨진 이후에 폐기물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죠. 그것도 의사잖아요. 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업입니다. 네. 그러라고 의사 면허증 준 거 아니에요? 네. 아픈 사람 잘 치료하고 정말 생명이 위독한 사람 살려내서 생명을 연장시키라고 의사 면허증을 줬는데 맞아요. 그거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고요.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뒤에 의사의 행동도 더더욱 이해가 안 돼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일부러 숨지게 한 건 아니라고 또 변명을 하고 있어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증인들이나 진술을 들어보면 아기가 건강한 걸로 보여지고 네. 또 이미 초음파에서도 아이가 살아있는 걸 인정이 됐고 네. 제왕절개에서 나왔는데 아이가 울음을 크게 울었다고 하면 그 네. 생명이 붙어있다고 분명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네. 이 병원은 낙태 전문을 하던 병원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세상에.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 이런 행동이 지금 밝혀진 게 하나지만 과연 이런 행동이 또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예요. 저는 기함을 하는 게요. 지금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박진 변호사님. 네. 낙태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있다는 게 충격이에요, 이게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가 지금 이제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문제가 지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결국은 이 살인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로 보는데 사람의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과연 태아냐 사람이냐. 태아면 낙태죄가 되고 사람이면 살인죄가 되는데 우리 형법은 진통이 있을 때 사람으로 봅니다. 지금 독립해서 울었다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사람으로 본다면 낙태죄가 아닌 네. 일반 살해죄, 살인죄 내지 영아살해죄가 성립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이 아기를, 태아를 숨지게 만든 의사의 지금 이 책임, 벌을 따져봤어요. 죄를 따져봤어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러면 이 임신부는 책임이 없어요? 이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찰이 판단하기로는 살해 고의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 혐의만 적용해서 이제 입건을 한 상황인데요. 불구속 입건 상태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임신부 같은 경우도 본인이 34주에 이제 접어들었고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그리고 수술 방식으로, 제왕절개 방식으로 본인이 낙태한다는 걸 다 인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가 제대로 태어나서 사실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결국 수술 때 몸을 맡겼다는 것은 이 아이가 만약에 울음을 터뜨려서 살아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낙태의 결과를 바랍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본인이 원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많은 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김복준 의원님. 법이라는 게 이게 참 묘하게 됐지만 지금 이 임신부는 낙태를 원한다는 것은 이 아이를 키울 생각도 없고 키우지 않겠다. 즉, 아이를 정말 죽게 만들어달라 그런 걸로 낙태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34주 정도 되면 산모는 알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기관이 형성되고 독립적으로 호흡이 가능하다면 네. 이미 그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입장에서는 낙태를 해달라고 가서 얘기하는 순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아이의 생명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글쎄요, 이 아이의 아빠가 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하고요. 아빠가 동의했는지 여부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살인죄는 명백히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설명했지만 생명의 시기, 사람의 시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통설, 분만 개시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이죠.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제왕절개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만 개시 단계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이가 나와가지고 독립적인 울음을 터뜨렸다면 이건 명백히 살인이죠. 정말로 아이한테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두 사람은요. 정말 두 사람 지금 하늘나라에 있을 아이한테 정말 평생 죄 반성하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중고거래 많이들 하잖아요. 이게 진짜 근데 사람 무서워서 진짜 하겠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부산 진구의 한 아파트에 30대 여성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이 여성이 지난 22일 갑자기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문자를 남깁니다. 뭐라고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는데요. 네. 이제 해당 메시지를 당연히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아니 이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직장도 출근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해당 경비실에 연락을 해서 확인 좀 해달라 하는데 경비실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네. 그러자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네. 이 30대 여성이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세상에. 바닥에 쓰러져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고. 뭔가 문자가 가족하고 동료한테 뭔가 이런 급한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을 텐데 정말로 가봤더니 극단적 상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태였대요. 목숨을 쓰러진 채 발견됐대요. 아니 이건 진짜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실제로 뭔가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여성은? 아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보기가 쉽죠. 이 여성이 그 가족과 직장에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당분간 연락이 안 된다. 네. 그 이후에
경찰이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 쪽에 쓰러져 있더라. 그래서 이건 극단적인 선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네.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육안 감시라고 눈으로도 1차 검시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봤을 때 이거는 극단적 선택 정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아마 둔기에 의한 공격흔 같은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단정하고 갈 수는 없겠다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건 이제 이런 원리가 좀 작용해요. 뭘까요? 자, 어떤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쳐요. 네. 사람이 사망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희생당한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본 사람을 찾는 작업이 이 살인 사건의 시작입니다. 같이 있었을 정황이 있으니까. 죽기 직전에 본 사람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제일 네네. 많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네. 20대의 남성과 이 여성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 여성이 이사하고자 하면서 내놨던 소파, 그거를 사기로 했다는 그런 이 정황이 오고 간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이 남성을 찾겠지요. 네. 그러면 이 남성, 뭔가 이 여성은 이사를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소파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양지민 변호사님 집에 왔던 걸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 사이트에서 사실은 두 사람 사이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어요. 근데 이 남성이, 내가 직접 이 물건을 보고 살지 말지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 이 큰 소파를 밖에 들고 나가서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중고 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에 뭐 상세 사진이라 그래서 사진을 자세히 찍어서 올리기도 하지만 이게 큰 물건 같은 경우에 직접 가지러 오고, 직접 보러 오고, 이게 사실은 조금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도 사실은 별 큰 의심 없이 이 남성이 이제 보러 오겠다라고 하니까 허락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집에서 이 여성과 피해자와 그리고 가해자인 남성 이 단둘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이 남성이 접근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직접 보고 싶다 했나 봐요. 집까지 오게 됐던 것 같아요. 김기현 아나운서, 그럼 집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 이 남성이 찾아갔을 때는 이 30대 여성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도 혼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파 상태를 확인하러 오겠다던 이 남성이 집에 들어가서 둔기로 여성을 살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이 살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바닥에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이제 줄 같은 걸로 또 이제 자살한 듯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듯한 그런 정황을 만들어 놓고 이 집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본인이 연락을 남긴 거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김복주 의원님. 맞습니다. 검거를 하기가 그러면 쉽지 또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기가 용이했겠죠. 일단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 여성과 통화를 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추적하는 건 유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살해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빨리 이 남성을 검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 현장 주변 폐쇄 회로를 연장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동선을 쭉 따라가가지고 이틀 만에 그러니까 23일이죠. 이 해당 남성을 검거한 겁니다. 붙잡힌 남성 대체 박지훈 변호사님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럼 이 남성 구체적인 어떤 범행 동기는 또다시 좀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 여성하고 중고 가구 거래 관련해서 좀 돈을 좀 싸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이 좀 무시를 했고 무시를 해서 이제 한번 몇 대를 때렸는데 나중에 여성이 이제 넘어진 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그 이후에 둔기로 폭행을 한 다음에 사망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인 저지르는 게 최근에 몇 건 장대호였나요? 몇 건도 있습니다만, 무시한다는 게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큰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시한다고 사람을 죽이면 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물론 무시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반론을 제기하든 아니면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을 저렇게 때리고 그리고 사람을 살해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전화기를 잡고 그 피해자의 전화기를 여기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 정도라고 하면 저분은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렇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상태라고 하면 사회생활에서 또 다른 형태의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우발적 살인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살인의 동기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웃겨요. 그러니까요. 뭐 무시했다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저거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사람 말을 경찰이 예. 고지고대로 다 믿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요, 예. 이 남성, 예. 애초에 나쁜 마음을 갖고 이 여성 집에 간 건 아닐까요?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할 겁니다. 조금 전에 최진봉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물건값 관련돼서 뭐 서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람 살해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아마 이 남성이 혹시 여성이 혼자 있는 집을 대상으로 해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했거나 네. 아니면 그 여성이잖아요. 네. 혼자 있는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거나 아하. 이런 거 등 가능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경찰이 아마 제일 먼저 따져봐야 될 거는 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이 남성이 단지 이 여성한테만 전화를 한 건지 아하. 다른 사람한테도 소파 사려고 여기저기 이 전화한 기록 같은 게 있는 건지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남성이 소파가 필요했는지 아하. 이런 것도 경찰이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이 남성은 중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살인죄가 성립하면 살인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범행 동기가 양형요소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은 지금 우발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김복준 의원이 지금 좀 지적한 것처럼 다른 목적, 면식이 있는지 또 성폭행의 목적이 있는지 강도의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만약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면 더 중하게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김복준 의원님 예. 이 방송 보고 계신 예. 분들을 위해서 예. 요즘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에 반해서 조심해야 할 점도 많잖아요. 특히 여성 혼자 계시는 상태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도요. 남성을 혼자 집으로 들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만약에 이 남성이 이번 경우처럼 소파를 보러 온다 그러면 옆에 이웃이라도 불러서 같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받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혼자 있을 때 이 남성 거래 관계를 위해서도 이 드리면 한데요. 네. 이 사건 전에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아하. 가정주부 같은 분들이 전세 월세를 이제 자기 집을 그렇죠, 내놓으면서 그렇죠. 네네. 이게 이 부동산을 이용하면 복비라는 게 중개료라는 네네. 게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아낄 요량으로 길거리에 있는 전봇대나 이런 데다가 써서 붙여요. 맞아요. 우리 집 월세 얼마예요? 이거 네. 써서 붙이면 범죄자들이 그걸 보고 전화를 내가지고 집 좀 보러, 그건 집은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아하. 집 좀 보러 갈게요 하고 들어가가지고 금품 강취하고 성범죄하고 살인사건도 있었거든요. 아하. 그거처럼 이것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절대 네. 아무리 어떤 그 거래 사이트를 통한 그 연락 서로 네. 주고받았어도 남성을 여성 혼자서 집에 들이는 일은 그러네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게 이사 등 어떤 일로 급하게 물건을 처리하고 싶다 하더라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요령 반드시 숙지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범죄를 막는 예방 요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택배 배달하면 택배 기사님이 돈을 받겠죠? 그런데 택배 기사님이 돈을 낸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경기도 양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신도시에서요. 아파트 인지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제보가 이제 언론사에 들어왔는데 제보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 기사가 돈을 내고 아파트 출입증을 받고 그 허허. 출입증을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니
이게 말이 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있는 이루어지고 거예요. 있어요, 이게? 실제 이루어지고 아하. 있고요. 택배 기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는요,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아하. 이분들한테까지 이 카드를 빌려주고 그 네. 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런 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지금 이 택배 기사, 그다음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트라면은 그 카드 키가 없으면 예를 들어 고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이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아하, 세상에. 김경 아나운서. 예. 실제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그 카드 키라는 게 대체 그러면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얼마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아파트의 주민들이 제시한 것은 보증금이 25,000원입니다. 보증금이 있어요. 예, 카드키로 아실 것 같으면 이제 뭐 신용카드처럼 생기거나 네.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이제 보안 카드키인데 네. 25,000원이면 일단 분실을 하게 되면 25,000원도 날아가는 거죠. 아. 네. 나중에 이제 반납을 할 때 25,000원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하. 그런데 이 보증금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1년 또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있어요. 예, 1년에 5만 원을 내고 이 카드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돌려받는 게 아니라 매년 5만 원, 내년에 또 5만 원을 내야 되고 그 다음 해마다? 후년에 해마다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김복춘 의원님. 네. 택배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배달하시는데 지금 돈을 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마 택배를 오신 분들이 오르내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기세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전기세를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당신들이 내십시오 한다는 건데 세상에. 아니 이 입주민들은 수백 번 수천 번을 타도 상관없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입주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유. 그걸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택배 한 건당 그 이 택배를 하시는 기사분들이 받는 수익금은 700원입니다. 700원. 세상에 그래요. 700원인데 5만 원을 연 5만 원을 낸다 그러면 이 그 아파트에 이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70건 정도를 공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700 곱하기 70 하면 49,000원 나오니까 49,000원. 세상에. 70건 정도를 무료로 배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이거는 아무리 세상이 좀 냉정하고 좀 그래도요. 이건 정말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네. 택배 한 건당 기사님들이 700원 꼴 버시네요. 딱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땀 뻘뻘 흘려 가시면서 배달하시는데 박준 변호사님 그게 예. 대체 이런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아파트 입주자 대체 법이 있다고요, 위원회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너무 지금 택배 배달로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 어떻게 세상이 이거 물론 뭐 해당 아파트를 뭐 엄청나게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어찌됐든 각박해졌어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택배를 시키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분들이 이용할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그거 돈을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상식에서 어긋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입주민들 모두가 이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입주자 대표 관리 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 사실 아파트 주민에게 물어보니까 그냥 이제 입주민 대표단이 아니라 그냥 일반 입주민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의 또 의견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택배 업체 측에서 묘수를 떠올리는 거야. 우리가 카드키를 사야만 엘리베이터를 타서 각각 가가호호에 배달한다고요? 그러면요, 저희가 현관 입구까지만 갖다 놓을게요. 직접 와서 가져가세요.
맞아요.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잠깐 화면 나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 그래요? 네, 아. 남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전에 그러니까 택배 기사들이 저렇게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주차장에 갖다 놓겠다. 아하. 그럼 알아서 찾아가라. 네. 그러면 더 불편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민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다 또 본인들도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지금 무슨 화면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게 지금 택배 기사들이 쌓아놓은 거군요. 쌓아놓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가라고. 네. 그러면 누가 불편해집니까? 결국 그러니까요. 본인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네. 그건 몇백 원 아끼겠다고 그거 택배 기사는 돈 받아가지고 네. 본인들이 찾는데도 힘들죠. 오르락 내려가면 또 엘리베이터에 맞아요. 동일하게 들죠.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렇게 앞에 있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을 하는 저런 행동들, 특히 입사 대표의 그분들 저런 행동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아파트 주민들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그러니까요. 의견 잘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요. 네. 입주민이 물건을 사가지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거를 그렇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에 불과해요. 그러네요. 아, 네. 맞아요. 그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다가 결국 세상에 여기 주민분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세상에 벼룩의 간을 빼먹지 그걸 받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하는 주민분도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참에서요. 가장 늦었을 때라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그랬잖아요. 이참에라 다시 한번 입주민들 회의에서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서로 잘 사는 상생의 정신을 좀 가졌으면. 아, 그러네요. 해당 아파트 측에서 다음 달 주민회의 때, 다음 달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이제 다음 달이 한 모레면 11월이네요. 한번 볼게요. 반가운 소식 결정되면요. 뉴스파이터에 좀 전해주세요. 사용료 부과 여부 재논했더니 안 물리기로 했다 하는 결정 나오면 뉴스파이터에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번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칼리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22세 이 필리핀계 미국인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허허. 그런데 경찰과 검찰이요. 그 남성의 여자친구를 기소하게 되는데 네. 혐의는 과실치사였습니다.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그 기소된 여성이 한국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이 21살의 여성은 한국인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 한국인 여성의 남자친구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왜 이 여성, 한국인 여성을 기소를 하는 겁니까? 미국 검찰은. 예,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남성과 교제를 해오면서 약 18개월 동안 이 미국인 대학생 남성에게 신체적 그리고 언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여성과 남성은 같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또 연인 관계였습니다. 네. 예, 이 같은 이제 행동들이 사실 그냥 뭐 정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학교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목격이 됐고 일단 이 여성은 몇 살이고 그 남자친구였던 남성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 이 필리핀계 미국인 남성은 22살이고요. 네. 지금 이 한국인 여성은 21살입니다. 대체 비슷한 그냥 친구지간의 나이인데 대체 이 여성이 어떻게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어요? 그러면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여성이 남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종용을 했다는 건데 허허. 수백 차례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남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라고 재촉을 하면서 세상에. 너가 없으면 나와 너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되풀이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 내용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 또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여성이 이 남자친구를 또 이게 통제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을 자해하고 또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좀 이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남성이 이 주차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 여성도 그 주차장 맨 꼭대기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지켜봤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검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Urtula's family was in town from New Jersey to watch him walk across the stage, graduating from Boston College, a ceremony that was supposed to happen at 10 a.m. that morning at Alumni Stadium. His family never got to do so.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Miss Yu used manipulative attempts and threats of self-harm to control him. It also found that she was aware of his spiraling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brought on by her abuse, yet she persisted, continuing to encourage him to take his own life. 이게 진짜 생전 처음 접하는 사건 같습니다. 뉴스파이터 네, 시청자한테는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 경우가 저희 이제 이 사건 기사 보면서 우리나라 법하고 한번 좀 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이러한 사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면 과연 이게 범죄가 성립될까? 아무리 서로 죽으라고 압박을 교묘하게 한다 한들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거는 본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인과관계를 우리 대한민국 형법으로는 이게 밝힐 수 있을까? 아하. 저는 우리나라 법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에는 아마 이 전자에 유사한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아하. 이 법이 좀 정립된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네. 이 여성하고 이 남성이 한 두세 달 동안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전체가 한 7만 5천 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7만 5천 건 중에서 네. 압도적으로 많은 4만 7천 건 정도의 문자 메시지를 이 여성이 남성에게 보내가지고 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종용했다는 그런 어떤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형법하고 맞춰볼 때는 네. 가능할지 여부는 좀 미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박준 변호사 예.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법으로 이 범죄로 되는가 봐요. 미국에는 뭐 살인은 아닙니다. 아하. 과실치사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 과실치사는 뭐냐면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견을 못했거나 네. 회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해서 중한 결과,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근데 그거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과실치사라고 보기 어렵고 적용하려면 네. 뭐 자살 교사라든지 아하. 그걸 적용할 방조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도 인과관계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게 범죄가 될지는 네. 조금 의문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여성이 21살의 한국인 여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예. 구체적으로 이 여성에 대해서 좀 알려진 정보는 없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보스턴 칼리지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 그 학교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현재 보스턴 칼리지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이 한국인 여성 같은 경우에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네. 그리고 원래는 내년 5월, 2020년 5월에 졸업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에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자퇴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둔 것 같고 네. 이 남성은 졸업을 하고 생물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아하. 뉴욕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구원을 가기 전에 학교에 다니면서 두 사람이 교제를 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서 범죄를 지금 미국 시각으로 보면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지금은 이 여성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여성은요? 이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그 검사가 이제 밝히기로는 사실은 범죄자 인도 협정에 따라서 미국에 송환될 것이다라고 이제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여성이 한국에 머물고 있지만 이미 이제 미국 측에서 이제 검사가 한국에 이제 검사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접촉을 실제로 했다라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발적으로 미국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여성이 만약에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송환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여성은 어쨌든 미국에 갈 수밖에 없고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만약에 미국에 오지 않으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앞서 인터뷰를 그 발언을 드렸던 그 매사추세츠주의 검사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앞서 이 여성, 한국인 여성의 행적이 정말 기이한 게 이 남성에 대해서 위치 추적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마 주변에 목격자들의 증언에 토대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남자친구가 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옥상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요, 문자하고 거기에 더해서 아마 이 사망한 사람이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 일기 내용에 의하면 네. 여자친구, 즉 말하면 애인이 계속 나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종용하고 있다. 아하. 뭐 이런 내용 등등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거에 의거해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그 주차장 그 쪽에서 그 뛰어내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위층 옥상 인근에 이 여성이 그 내려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자살방조죄 같은 것 쪽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네. 법원은 그것도 또 명확하게 따져보기는 해요. 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이 참 드물고 지금 시청자분들 이 사건을 생소하실 텐데 미국에서는 왕왕 이런 사건이 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미셸 카터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당시 17세예요. 17세 청소년이었는데 이 그 소녀 카터라는 소녀가 남자친구의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남자친구가 자신의 트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세상에.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까지 지금 있었냐면 저 여성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이 남성이고. 해당 남성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하. 심지어 죽기 싫다고 주저하는 이 남자친구에게 다시 차에 타라. 이렇게까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남성이 결국 차에서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런 사건, 혹시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김복준 의원님 어떤 수사 경험과 촉으로 봤을 때 동기가 좀 비슷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조금 전에 최 교수님이 이 설명해 주신 미셸 네. 카터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소녀, 자신의 남자친구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도록 종용했던 이 소녀는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련의 대상이에요. 남자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아주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소녀.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오히려 동정을 받은 동정의 거예요? 대상이 됐단 말이죠. 이제 그거를 노린 이 범행이었단 아하. 말이죠. 근데 이번의 경우도 혹시 네. 예, 자신의 그 남자친구를 이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네. 그렇게 본인이 동정의 대상, 네. 관심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네. 그 비슷한 거죠. 아하. 이 한국인 여성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강제적인 절차로 미국 땅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이 재판이 흘러갈지도 뉴스파이터가 반드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파이터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났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아버지 같은 37살이고요. 어머니는 26살이에요. 그러니까 11살 차이입니다. 네.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이 부부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요. 2살 배기 아이, 그리고 2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모텔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한 여관에서 두 사람이 싸우니까 이제 아이들이 칭얼대지 않겠어요? 네. 그 칭얼대는 아이를 배를 수차례 때리고요. 얼굴을 아유, 때리고요. 세상에. 그리고 던져버렸어요, 아이를. 이 2살 배기 아이를. 근데 이게 아버지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어머니 된 사람도 같이 폭행을 한 거예요, 아이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부부가 아이들 둘을 그것도 엄청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왜 모텔 여관방에 있어서 이 사람들 직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관방을 전전하며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당일날 그러면 이런 비극은 왜 일어나긴 원인은 뭐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이 없었어요. 네. 돈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계속. 여관에서 전전하면서 주변에 돈 빌려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날도 아이에게도 즉석밥에 물 말아서 먹이는 정도였죠. 그럼 제가 볼 때 세상에. 학대, 이거는 학대. 때린 것도 문제지만 아이를 이렇게 방치한 것도 학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날도 부부가 분유하고 기저귀 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둘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결국 저렇게 때리고 내팽개치고 던지고 이래가지고 방치했어요. 이것도요, 하루가 지나서 발견돼서 참 세상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아이를 집어 던졌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이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이. 물건을 함부로 집어던져도 재물손괴로 처벌받아요. 물건을 함부로 집어던져도 하물며 사람 그것도 2살배기 자신의 아이를 번쩍 들어서 집어던져가지고 사망에 이르겠다면 이 사람은 정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은 사람 소리 듣기 어렵죠. 네. 예. 아이를 이런 천인 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김경아 아나운서 아이 방치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부부 싸움이 끝난 뒤에 사실 뭐 이 부부가 이 아이가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울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고 몸도 축 늘어져 세상에, 있는데 아우. 일단은 이 부부가 진술하기로는 이 아이를 씻기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기는 과정에서 아이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것을 그때서야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다음 날에야 오전에 돼서 이제 병원에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아이를 숨진 상태로 방치를 한 거였죠. 네. 네. 결국 이 천인 공노할 짓을 이런 사자성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악마예요, 악마. 이게 부모입니까?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게 10월 29일에 이제 재판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부모에게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징역 8년,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더불어서 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그리고 아동 관련 기관에 이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사실은 7년, 8년이면은 이 아이가 사망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의문입니다. 재판부가 박지훈 변호사님 이랬답니다. 만 2살도 안 된 아이는 세상에 전 이거 읽고 너무 눈물 나올 뻔했는데 폐렴 등을 앓고 있었는데 건강 상태도 안 좋은 거예요, 아이가. 그렇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는데도 이 피고인들은 저 악마 같은 엄마 아빠란 사람들은 칭얼댄다는 이유로 범행을 했다. 아이는 고통 속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도 징역 8년 7년이 웬 말이에요, 박준 변호사님. 일단 범죄 자체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의 아동학대치사죄입니다. 이 살인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이 조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한 것 같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 부모, 피고인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겪고 있었던 점, 또 여간방에 아주 좁은 여간방에 4명이 같이 거주했다는 점, 열악한 어떤 환경 때문에 양육 부담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이성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부부한테 징역 8년, 징역 7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로 몸 멀쩡하면 나가서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이 아이들 양육하고 그래도 모자랄 판이 이 아이들을 싸우다가 홧김에 아우 제가 표현을 못하게 해서 아이를 어떻게 던져요, 아이를. 그러고도 당신들이 사람이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반성이나 하고 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생후 2개월 된 아이는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지금 구속이 돼버리면, 법정 구속돼버리면 누가 키울 거란 말입니까? 그 2살 된 아이, 2달 된 아이의 앞으로의 미래도 걱정이 됩니다. 너무나 분통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역이나 터미널에서 이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길거리를 걷다가 이런 소리를 저도 들었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상황을 재현을 해보자면 네. 저기 젊은이, 내가 차비가 필요한데 하하. 회사로 돌아갈 돈이 없어. 아하.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이런 말을 하면서 20대 남성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네. 예,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제가 어제 충무로역 앞에서 봤던 분하고 똑같은데요, 목소리가. 네. 아, 네. 제가요? 아하, 네. 제가 그랬었나요? 네. 예, 농담이었고요. 네. 자, 이게 서울시 종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중년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20대 직장인에게 다가갑니다. 자신이 근무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네.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이렇게 아하. 하면서 물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이 20대 남성이 머뭇거리면서 지갑을 딱 꺼냈는데
내가 10,0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10,000원만 좀 빌려줘. 네. 사정이 너무 급해.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니까 10,000원짜리를 건네주고 연락처를 받은 거예요. 안전장치를 해놨네요. 안전장치를. 예, 근데 뭐 다음날 연락을 했죠. 네. 그러니까 역시나 네. 이 남성의 목소리는 없고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혹시나 이거 가짜 잘못된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였어요.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진짜 비일비재한가 봐요, 이런 경우가. 네, 이게 지난해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홍대 네. 입구역 근처에서 있었는데요. 한 중년이 이제 남성이 대학생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프랑스 교포인데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잘못 타서 내가 홍대 입구역까지 오게 됐다. 참 등장인물 많네요. 프랑스 교포까지 등장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택시에서 내릴 때 내가 이제 카드를 놓고 내려서 그러는데 이게 돈이 없으니까 현금을 좀 빌려달라, 택시비를 빌려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이 대학생도 연락처를 받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연락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락처를 달라라고 했더니 이게 프랑스 교포라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핸드폰 번호가 없고 이메일 주소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메일 주소를 받고 1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아하.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돈을 안 주니까 이메일을 보냈는데 역시나 답장이 없었죠. 아하. 내가 지금 프랑스 교포라서 이메일밖에 없으니까 이메일 발숑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메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락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고민 끝에 10만 원 줬어요. 이메일로 돌려달라 했는데 응답 없숑 된 거예요. 지금 대학생한테요. 진짜 김복준 의원님 네. 1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이거. 큰 돈이죠. 네. 이게 저 홍대 이쪽에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네. 그다음에 건국대학교 그 입구역, 아하.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판교. 아마 네. 대체로 이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이 젊은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이런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네. 젊은 층을 노린 소액 사기다. 지금 이 자막은 나오잖아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진짜로 이렇게 이런 경우 말고 진짜 막 좀 황당한 경우도 막 있고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은 뭐 이것도 황당하긴 하지만 네. 또 다른 황당한 얘기가 뭘까요? 뭐냐면 군인들 대상으로 세상에 현역 군인들. 그 착한 대한민국 군인들을 그러니까요. 대상으로 오늘 군인들이 휴가 나왔잖아요. 네. 휴가 나온 군인들 군복 입고 지나가면 거기 가서 또 차비를 빌려달라고 네.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군인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아하. 휴가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문제가 돼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 상당히 어려워요. 전화하기도 힘들죠. 그다음에 무슨 또 어디 법적 호소를 피해 신고를 하기도 어렵죠.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8월에 검거가 됐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98명에게 사기를 쳐서 세상에. 총 1,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갈취를 했다라는 아하.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8명의 군인들이 피해를 본 거잖아요. 지금 네. 그 군인들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활용하고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더 괴롭힌 거니까 이건 아하. 죄질이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요. 김복준 의원님 예. 딱 공통점이 보이네요. 앞서 김복준 의원 말씀처럼 대학생들 착하잖아요. 그리고 군인들 일단 착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수해 때 보면요 대민 지원 다 나옵니다. 군인들 다 착해. 그리고 요즘 군인들 휴가 마치고 들어갈 때 부모님들이 가서 PX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이렇게 찔러줬을 거 아니에요. 현금 있다는 거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사람들이 거의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아하. 이 젊은 사람들은 첫 번째 공통점이 세상 물정이 조금 어둡죠. 거기에다가 두 번째로는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이 정의감 같은 게, 동정심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많아요. 특히나 군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거를 교묘하게 금품갈취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니까 정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아름아름 그런 걸 들으셨을 거예요. 뉴스파이터에서 이제 훈훈한 세상 만들자고 막 그런 얘기 하니까 맞아. 내가 또 이렇게 또 전에 이렇게 또 어려운 분 전에 도와드리면 뉴스파이터가 나의 선행을 또 알아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선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 도와드렸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박지훈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그 군인들 98명에게 조금씩 돈을 빌렸던 사람이 잡혔잖아요. 네.
이 사람 죄를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사기죄가 됩니다. 사람한테 기망,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사기죄라 그러는데요. 네. 속였죠, 거짓말해서. 그래서 그 재물을 얻었는데 실제로 2016년 3월 한 남성이 미용실에 들어가서 돈이 없으니까 2만 원 좀 달라. 2만 원 받고 갚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15차례에 걸쳐서 51만 원을 편취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경우 징역 6개월이 선고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아하. 그만큼 이 계속 반복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요, 그 돈을 빌렸던 사람이 양지민 변호사님, 정말 사정이 딱한데, 빌려달란 표현을 하지 않고, 달라고? 저 그냥 10,000원만 좀 주시면 안 돼요라고 했다면, 나중에 경찰에 잡혔을 때, 저는 빌려달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10,000원 달라는데 저분이 준 거예요라고 한다면 이게 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법적으로 따져서 이제 나에게 10,000원을 달라. 그래서 그래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10,000원을 주겠다라고 줬다면 사실 이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준 거와 빌린 거는 사실은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법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근데 이 지금 이제 밝혀진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이거 받은 거다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러면 연락처를 줬을 리도 그렇죠. 없고 뭐 이메일도 줬을 리가 없고 그냥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 사실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나중에 받기 위해서 그런 연락처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해놓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준 게 아니라 빌린 거다라고 명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김복준 의원님은 네. 이제 32년간 현직에 계셨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동정심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런 소액, 누가 보도 야 이게 거액 사기면은 막 진짜 어디 가서 신고할 텐데 소액이면 에이 재수의 온부터 또 생각하지 않고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건도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유사한 거는 최진봉 교수님 설명하셨던 군인들 대상으로 한 거는 예전에도 상당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군인들은 일단 휴가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한테 돈 좀 받아서 가지고 있어요. 아하. 원래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 주머니가 비면 도와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돈 좀 받아서 주머니가 든든한 상태에서 복귀 직전인데 어려운 사람을 또 만났어.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이잖아요. 맞아요. 군인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어떤 정의감은 꼭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부 주고 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또 어디다 고발하고 싶어도 뭐 헌병대 그것 때문에 찾아가고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했던 사건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하. 열차가 있는 곳에 꼭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유사하게 되는데 네.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사기도 아니고 상습 사기예요. 아 그러네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구속되는 건 당연합니다. 네. 네,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그럴까요? 저도 네네. 20대 때 이제 사회적인 경험이 좀 부족할 때였는데요. 당시에 이제 타지의 지방으로 좀 내려갔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오더니 네. 본인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아하. 카드를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네. 택시비 좀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어허.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네. 멋지게 보이려고. 예, 이게 일단 지갑을 꺼냈죠. 네. 10,000원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꺼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갚으세요라고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명함 주세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때는 네. 뭔가 좀 내가 멋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괜찮습니다. 명함은 아하. 가져가시고 이 10,000원도 가져가십시오. 라고 딱 말을 했던 네. 상황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 길거리를 끝까지 가는 동안 그 네. 남성이 택시비를 받았으니까 떠나야 되잖아요. 네. 안 떠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더라고요. 아하.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사기를 당한 그러네요. 거다. 그럴 수도 이런 있어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사람이 나쁜 건 또 있어요. 세상을 앞으로 더 각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 정말로 곤경에 처한 분이 맞아요. 나 프랑스 교포인데 진짜로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절대 안 빌려요. 그분들이 이럴 거예요. 왜요? 저 뉴스파이터 봤어요. 또 이메일 발숑 하려고요? 할 거란 말이에요.